네, 그럼 지금부터 심포지엄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포지엄 2부 진행 변경 사항을 잠시 공지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연사이셨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박상혁 박사님이 원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항공편 결항으로 부득이하게 줌 영상으로 대체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술 강연 2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백종섭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약제학 전공으로 약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약 4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바이오 기능성 소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예,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 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백종섭입니다. 그 첫 번째 연자신 그 박상혁 박사님께서 사정상 대면으로 발표를 못 해주시고 줌으로 해주신다고 Recording in progress. 하십니다. 간략하게 박상혁 박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플랜트 소일 앤 마이크로바이오 사이언스로 PhD를 하시고 후에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포스닥도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고 현재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US Medical Cannabis Research and Current Regulatory Statu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콜로라도 주립대에 위치한 캐나비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식물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이 ICR이라고 하는 기관에 2017년도부터 근무를 하면서 이 캐나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인을 했고요. 우선 설명해 주신 대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미국 내에서 이 캐나비스가 어떻게 이용되어져 왔고 그리고 현재 연구의 현황은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100년간 이 캐나비스의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캐나비스에 대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나비스는 1년생 식물이고요. 그리고 그 암술과 그리고 그 암꽃과 숫꽃이 다른 개체에 있는 자원 위주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 1년생이 4년생으로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그리고 그린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우는 저희가 그 마더 플랜트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일조량을 저희가 12시간 이하로 저희가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1년이 아닌 한 3년이고 4년이고 꼭 나무처럼 자라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캐나비스가 아무래도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식물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캐나비노이드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캐나비스의 잎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꽃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는 콜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은 캐나비노이드가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120가지 정도의 캐나비노이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두 가지 캐나비노이드는 델타9 테트라 하이드로캐나비놀 THC와 그다음에 캐나비다이올 CBD입니다. CBD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THC 보통은 이 대마라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마약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THC가 그 향정신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CBD 같은 경우는 그런 향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의학적인
포텐셜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캐나비스에는 캐나비스 타이바라고 하는 종이 있고요. 아종, subspecies라고는 캐나비스 세타이바, 그다음에 캐나비스 인디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HC의 함량에 따라서 THC의 함량이 많으면 0.3% 이상이면 보통 저희가 마리화나로 분류를 하고 있고 THC의 함량이 0.3%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햄프라고 구분지고 있습니다. 뭐 인디카라고 하는 종은 뭐 잎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껍고 상당히 짧죠. 그리고 THC 함량이 많은 거를 캐나비스 세타이바, 인디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CBD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캐나비스 세타이바, 그다음에 아종, subspecies로 세타이바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뭐 CBD나 THC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물질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죠. CBGA, 마이너 캐나비노이드인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캐나비노이들이 그런 많은 캐나비노이드를 볼 수가 있고요. 뭐 THC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액티브한 물질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식욕을 증진한다든지 많은 통증을 완화하거나 그리고 보미팅 그다음에 이런 너시어스한 이런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에이즈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CBD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의학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뇌전증이죠. 시저를 완화하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인플라메이션이나 뭐 앵자이어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저나 그다음에 기억력 향상 등과 같은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그 클리니컬 리서치를 통해서 항암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CBD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캐나비스는 정말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어떤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기작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마약이라는 그런 낙인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근데 1964년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캐나비스의 어떤 성분이 그 향정신적인 정신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분이신데 닥터 마슐럼이시고요.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THC가 추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엔도캐나비노이드 시스템, 이 THC나 다른 캐나비노이들이 저희 몸 안에 흡수되었을 때 어떤 수용체가 반응을 하고 어떤 신경 전달이나 뭐 저희 신경 계통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저희 첫 번째 저희 ICR 기관에 컨퍼런스에 오셨었을 때 제가 만나 뵙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뭐 불행히도 저번 달에 돌아가셨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신문 기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분이 저희 대마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아래 지도를 보시면 저희 그 캐나비스 이 대마의 기원은 바로 히말라야 고원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12,000년 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사람들에 의해서 경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아랍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이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이 남아메리카에는 1545년 16세기죠. 그리고 17세기에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로 전파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16세기부터 뭐 19세기 초반과 1800년도까지 이 대항해 시대 때 이 햄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뭐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로프나 그다음에 삿과 같은 그런 재료들이 바로 햄프에서 추출된 그런 파이버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많은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을 저희가 개척하고 발견했을 때 햄프가 개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햄프는 정말 많은 뭐 내추럴 파이버를 만들어내는 소스로서 많이 쓰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
뭐 남미나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초반에 이 햄프나 이 마리화나가 유입됐다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미국에 이 마리화나가 전파된 것은 그 멕시코 혁명이 있었던 1910년도입니다. 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멕시코 분들이 이 텍사스 국경지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 피난민으로 인해서 많은 마리화나가 미국으로 유입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햄프 이야기를 돌아가면 뭐 17세기 초반에 이 햄프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켄터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하베스트한 햄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키가 크고요. 보통 2m에서 3m까지 자라는 햄프를 추수를 하고 이 추수된 햄프를 가지고 방적을 통해서 이런 파이버를 생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뭐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초대 대통령들도 이 햄프를 경작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1937년도까지 많이 뭐 일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1937년도에 US 마리화나 텍스를 통해서 그리고 1970년도에는 이 캐나비스의 경작과 그 다음에 이 소지하는 게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햄프의 경작이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마약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1970년도 이후에는 뭐 햄프나 마리화나 그밖에 이런 그 위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피우는 거가 전면적으로 불법화가 됐고요. 사실은 이 햄프나 마리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영향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배경이 상당히 어,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그 신테릭 파이버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햄프의 경작을 규제하는 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햄프가 이때부터는 마약으로 캐나비스가 마약으로 분류돼서 키워지지 않고요. 한시적으로 뭐 세계 2차 대전 때 뭐 군수물자의 일환으로 경작이 되긴 했지만 뭐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이 캐나비스의 사용과 소지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 햄프가 가지고 있는 이 대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2013년도에 농업법이 다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팜빌이라고 그러는데 이 팜빌을 통해서 연구 목적으로 햄프를 키울 수 있게끔 허가를 하게 되고요. 2016년도에 이 제가 있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주 최초로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저는 2017년도에 조인을 해서 식물학자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 2018년도에도 팜빌이 그 농업법이 다시 제정이 되면서 이제 마약류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농작물 같이 취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계신 많은 그 파머들이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때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캐시크롭으로 키우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미국의 농무부에서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리스크를 매니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이 ICL이라고 하는 캐나비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부터는 정말 이 로컬에 계신 많은 파머 분들이나 아니면 매니팩처러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건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햄프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때쯤부터 해서 이 햄프나 이 마리화나의 그 바이 프로덕트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는 이 햄프의 가격이 이 마리화나의 플라워나 그다음에 THC의 그 프로덕트의 가격이 많이 어,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 그 농업법이 이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경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정말 제일 많이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많이 경쟁을 하는 걸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콜로라도, 그다음에 몬타나, 켄터키 순으로 많이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콜로라도나 켄터키, 몬타나 같은 경우에서도 이 팜빌 2018년 팜빌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3,500개의 그 스테이 라이센스가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더 숫자가 늘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40여 개 대학교에서 햄프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에그로람이나 그리고 햄프의 그다음에 캐나비스의 제네릭 그다음에 브리딩 같은 경우도 브리딩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추출된 CBD나 여러 가지 캐나비노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프리클리니컬 리서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콜로라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도에 이 메디컬 그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소지를 할 수가 있고요. 마리화나 같은 마리화나도 집에서 6그루까지 피울 수가 있고 하우스 홀드당 12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퍼블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여러 가지 월마트나 그로서리 쇼핑을 갔을 때 보면 피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피크닉을 가더라도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파크를 가더라도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의료용이나 기호용이 다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베네핏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 입장에서는 마리화나 텍스, 세일스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리화나 세일스 텍스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그 마리화나 디스펜서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이슈함에 따라서 거기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고요. 세일스 텍스를 통해서도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여러 가지 저희 아이세 같은 경우에서도 매년 약 30억 정도 저희가 이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리화나는 미국 내에서도 제1 규제 약물법에 의해서 제1 캐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마리화나는 그리고 이 대마는 연방법 레벨에서는 불법이고요. 하지만 1996년에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이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 됩니다. 그 이후에 DC를 포함한 37개 주에서 이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고요. 이 기호용 대마 같은 경우는 DC를 포함한 19개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햄프 같은 경우는 연방법 레벨에서는 2018년 팜빌에 의해서 농업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합법화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47개 주에서 햄프를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누구든지 주에 신청을 하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햄프가 그 연방 레벨에서 그리고 47개 주에서 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키울 수가 있고요. 신청만 하면 라이센스 피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햄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직 그 햄프가 생산하고 있는 CBD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은 샬롯 픽이라고 하는데 뇌전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번 이상의 그랜드말 시저라고 그러는데 이 시저 이 발작이 상당히 심한 아이거든요. 한 달에 300번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저가 심하다가 이 부모들이 이 콜로라도로 오게 되었고 이 아이에 대한 스토리가 그 CNN 그 산제이 굽타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면서 코레스펀더 그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발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CBD 추출물을 이 혀 밑에 아니면 이 잇몸에다가 몇 방울 정도 투여를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약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이 시저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CBD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아이가 2년 전에 코비드 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CBD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서는 페더럴 레벨에서는 합법인데 아직까지도 한 3개 주에서는 CBD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주는 아이다호와 사우스 다코타, 그다음에 네브라스카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페더럴 레벨에서 그러니까 연방법에서 그리고 주 레벨에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연방법 레벨에서는 이 CBD가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CBD에 대한 안정성이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CBD가 푸드나 뭐 음식이나 아니면 이 드링크에 들어갔을 때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뭐 콜로라도나 미주리,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데서는 뭐 한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음식물에 추가가 돼도 뭐 합법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도 CBD가 다른 곳에 같이 섞여서 판매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식약청에서도 15개의 회사에 이런 워닝 레터를 보낸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CBD가 뭐 차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식물과 그 드링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CBD가 좋은 물질이고 햄프 추출물이기 때문에 합법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CBD에 대한 안정성과 과학적인 증명이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리화나 리서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리화나의 그 주성분인 THC 때문에 이 항정신적인 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연구나 키우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유일하게 이 마리화나를 실험용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시시피 대학교고요. 뭐 이 두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시설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리화나고 상당히 높은 양의 THC를 생산해내고 있는 마리화나입니다. 다 연구 목적으로만 네, 죄송합니다. 잠시 켰습니다. 다시 한번 쉐어를 그래서 1968년도 이후부터는 단 한 군데에서만 미국에서도 이 마리화나를 키울 수가 있었고요. 그 연구용으로. 2019년도에 이르러서야 벌써 한 6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세 군데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마리화나는 연방법, 페더럴 레벨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취급과 사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한국은 뭐 아예 이 마리화나를 키울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00년부터는 이 캐나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미국 보건부에서 적극적으로 펀드를 해서 이 캐나비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뭐 나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약 1조 원 가량을 이 캐나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한 것이 바로 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 연구소. 언뜻 보시기에 많이 관련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돈을 2000년부터 이 캐나비스 연구에 쓰고 있었는데 그 연구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뭐 캔서나 이 캐나비노이드들이 캔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정신질환, 아니면 신경계통, 그다음에 염증질환, 뭐 여러 가지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이나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이 됐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도 초창기에는 이 캐나비스, 특히 캐나비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그런 연구보다는 걱정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중독은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의존성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사이드 이펙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초반기에는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데이터고요. 보시다시피 뭐 캐나비스의 기본적인 연구들이죠. 뭐 테라피틱한 펑션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엔도캐나비노이드 시스템 어떤 수용체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시그널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뭐 20배 이상의 많은 펀드가 이 캐나비노이드 가지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 안 좋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2018년도에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가면 의존적인 그런 성질이 있는지, 아니면 복용했을 때, 장기간 복용했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연구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선 네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뭐 1900년도 이전에는 이제 캐나비스를 알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고, 1950년대 이후 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THC의 발견과 그다음에 그뭐 CB1, CB2 리셉터, 이거는 저희 몸속에 있는 수용체들이거든요. THC가 저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바인딩하는 두 가지 리셉터입니다. 이거에 대한 발견이 1980년도, 90년도, 1890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지놈 시퀀싱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면서 실제 유전체 분석이나 유전체 지도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어떤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캐나비노이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나비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테라피틱한 펑션들, 그다음에 메디시널이나 그러면 그 제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좋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뭐 드라베 신드롬이나 여러 가지 뭐 레녹스 가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있죠. 그런 병들에 있어서 이 CBD를 처리를 했을 때 시저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CBD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뭐 노인성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스 디지즈, 아니면 이런 세포암 같은 곳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발표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동향을 보면 저희가 연구 동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 패턴트가 집중되는지를 보면 연구 트렌드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CBD나 캐나비노이드의 아이솔레이션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뭐 신테릭 캐나비노이드가 되겠죠. 아니면 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곳에 어떻게 트리먼트가 되는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체에 저희가 이 약을 쓰는지, 이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어떻게 디텍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가 상당히 집중된 걸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CB 리셉터, THC나 다른 그 밖의 캐나비노이드들이 저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느 곳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바인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저희가 실제 약을 만드는데 제약회사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패턴트들이 사실은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패턴트가 많이 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이 세 나라가 아주 집중적으로 패턴트를 많이 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에피다이올렉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정식으로 이 CBD, 식물에서 추출한 CBD가 약으로 패턴트가 돼서 현재 뇌전증 치료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브레이도 한국도 패턴트가 없는 건 아닌데요. 아직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뭐 다른 이 세 나라에 비해서는 패턴트나 이런 IP에 대한 것들이 적게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펀딩, 저희 콜로라도 주로부터 저희가 약 30억 정도로 매년 받고 있고, 그중에 한 2 밀리언 정도, 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이 캐나비스와 캐나비노이드 리서치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동향이라고 했을 때 보면 저희가 펀드를 주는 그런 리서처들의 그 타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같은 뭐 이런 곳에 CBD가 어떻게 어, 그 힐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펀드하는 주요 연구 타픽을 보게 되면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파킨슨스,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캔서들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어티즘, 뭐 자폐나 아니면 그 메모리나 러닝에서도 이 캐나비다이올 CBD가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SD나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이 정신성 질환에도 많은 연구 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미국에 대한 동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인 과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도 저희만의 좋은 컬티베이션이나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고순도의 하이 퀄러티의 캐나비노이드를 추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현재 많이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이 프리비어스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희가 클리니컬 리서치나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그런 연구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법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해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다음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연자분은 얀 프레데릭 스티븐스 교수님이시고요.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같은 동대학에서 포닥을 하셨고요. 대학은 그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17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를 하셨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발표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Chemistry and Pharmacology of Cannabinoids입니다. On behalf of the society, thank you very much for accepting this opportunity and presentation today. So I briefly introduce you to audience. So we have 40 minutes, and I hope you finish your presentation before half time. Thank you.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nice introduction. Thank th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give a talk here. It's my 4th time in Korea, and every time I'm amazed about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I told my wife this afternoon on the phone was, what is so interesting? What do you notice in Korea? So, well, there are no potholes in the highways. You know, you can laugh, but if you drive in the United States on, let's say, not so the interstates, you find really holes in the roads. You don't find them here. Everything is very modern. Congratulations. My talk is about the pharmacology and also the chemistry. Some of it, I've already heard, so I can go quickly over that. So at Oregon State, we have also an institute. We call it the Global. This is the Global Hemp Innovation Center, and this also started with the new Farm Bill. The Farm Bill said that hemp was part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until 2018, and the US government said, we will take hemp out of that. That means that we can now do research on hemp. You can still do research on cannabis, but you need to have a license for that from the DEA. Now, that's very different. I have a license on controlled substances, but that's very different types of research, very regulated. So now with this new bill and taking the hemp out of it, we are free now to do research on hemp at Oregon State University. Another thing I want to say is that what I've not heard so far is that even with CBD, which is a product which is not THC, it's not psychoactive, you can say, okay, it's free, you can do research on it, but you cannot commercialize it if you put a claim on it, right? Like with any products that you commercialize, if you have a dietary supplement, you can say, okay, I'm selling a dietary supplement for maintaining normal health. That's okay. But if you sell a dietary supplement, let's say for cardiovascular disease, that's not okay. You know, that's the distinction between drugs and food supplements. So that's a big distinction that I've not heard so far. Now, Oregon State started in 2018, and it is the nation's largest research center. This is not my words, this comes straight from the website. And we have 65 research groups, so 65 professors working in the center, and they, of course, they represent all kinds of disciplines, 19 in total. And they can be involved in research, and I'm a researcher in this center, but also teaching and extension services. Extension services means that Oregon is a big state. Every county in the state of Oregon has their own research station where the farmers can go to seek advice from Oregon State University. Now, we have seen this already, but nevertheless, we can quickly go over it. This is the distinction between hemp and marijuana. So it's all cannabis sativa, right? This is the species that we talk about. Now, we have the subspecies sativa and the subspecies indica. Now, the sativa subspecies has very low amounts of the tetrahydrocannabinol, so it's classified as hemp. That's been taken out of Controlled Substances Act. The marijuana, which has more than the 0.3% THC, it is still controlled. And it also means, we talked about, or I've heard before, or at least I'll see on the slides, that in certain states, you can actually buy marijuana in the local store downtown, right? And in Corvallis, I know at least a handful of shops that sell that. But I cannot go to these shops, buy cannabis, and then take it to my laboratory and do research on it because it is still federally forbidden to do research on cannabis without a license. So that's another I was made aware of that. So all the hemp stuff that I do in my research is coming from the Hemp Center, and it's still highly regulated. Now, this is, we have seen this before. There's two types. There's the fiber type and the narcotics type. And this, of course, this started a long time ago. So it was domesticated. I mean, people started growing hemp for more than 1,000 years ago. And, you know, we saw the ships that Dr. Sang Park showed. And you see the ship? You see the flag on the ship? It was the Dutch ship. And I'm saying this because I'm Dutch by origin. Now there is these are the main principal areas. So we can go on to the next one.
Now this slide, you can see here, this is interesting because this was taken in 2018 when I was visiting my parents in the Netherlands. And you can see here, this is where I grew up. And my father, he grew hemp next door. And this was all for the fiber. That was not for psychoactive compounds. Now the fiber, of course, has lignin, and lignin, here's a structure, there's a polymer, and the polymer is very strong, it's very tough, you need special machines to cut it. And if you look at the components, it has basically, it's monomers of coumaryl acid, coniferyl alcohol, and synapyl alcohol, and that makes it like a woody structure. And unlike wood grows very slowly, this grows very fast. Now you can actually mix these fibers with concrete, and it's called hempcrete, and actually you can use it as building blocks. And there are many, many other applications available for hemp. Now, this is another thing, we take, okay, 2018 was something new. Well, let's not forget that from 1870 to 1942, cannabis was in the pharmacopoeia, in the U.S. pharmacopoeia. And it's interesting here, they say extract of hemp, so they called it hemp. Of course, nowadays we don't call it hemp, we call it cannabis. So this is interesting. Also in the Dutch pharmacopoeia, it was actually legal to have to actually commercialize and dispense in the pharmacies these hemp products until about the Second World War. Now the other thing is I worked on Humulus for 25 years. Humulus is the sister genus of cannabis. They all belong to Cannabinaceae. And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se compounds that we are also interested in they're produced by these glandular hairs. These are little structures, and they secrete a resin, and the resin is full of these compounds. And that means also if you want to do an extraction, and I do it in the lab, you don't really need to grind up all your material. You can just use an organic solvent because most of the material that you're interested is not in the green, in the leaf or in the green material. It's actually secreted outside of the plant. Now here's the pathway, and this is very interesting in a way that I'm trying to appreciate this more and more, and that is because we're interested in compounds that are not THC, right? And this is the pathway. It starts with a fatty acid, and this is with 6 carbon atoms. 6 carbon atoms. And they combine them with malonyl-CoA, and the malonyl-CoA becomes then actually acetate. That's how you get the aromatic ring. But one of the carbon atoms from the hexanyl-CoA is actually this carbon atom. So that means you have 5 carbon atoms in the side chain. If you do analysis on these products in the lab, you have to actually be aware that how many carbon atoms are in that, because there is, let's say, the CBD, but there's also CBD with 7 carbon atoms, with 9 carbon atoms, with 11 carbon atoms. Though that greatly increases the diversity of all these cannabinoids, so that means you can easily have more than 100, and on the previous speaker, Dr. Park, talked about 120 cannabinoids, so that's entirely possible. So we need to be aware of that when we do chemical analysis. Now then we have this, one of the precursors is this CBGA, cannabidiolic acid, and then we get to the intermediate product. You see here's a carbocation, and that can then form dehydration, or it can deprotonation to get to this pathway that leads to cannabidiolic acid, or you can have the tetrahydrocannabinolic acid, THCA, and that can then aromatize to break the cannabinolic acid cBDNA. And these are all, you see here, these have all the carboxyl groups. And when you do, let's say you do gas chromatography, or you heat your material up, that material can easily decarboxylate to form these non-carboxylated forms like cannabidiol, which we talk about, THC, or cannabinol. Now, why is that so easy to do the decarboxylation?
And that is because the carboxyl group is next to the OH group, and you can make a pseudo six-membered ring. And if you know from chemistry, if you make a six-membered ring, then of course these electrons will flip around, and that will release carbon dioxide, and that is how easily you can lose your carboxyl group. Now, it also means, of course, if you don't want THC, and then in your procedure, you heat your material up, you can actually produce THC while you extract or processing your material. Now, this is, in the past, let's say last year, I got my material from the Global Hemp Center, and actually that was given to us in a bag, and there was a label, and there was a whole pedigree of where the material came from. And now lately, we work with Columbia Basin Bioscience. Now, this is a company, and this company is located in Hermiston, Eastern Oregon, and you can see that they call themselves the largest, maybe let's say one of the largest vertically integrated, single-site CBD production facility in the world. Now, what do they mean by this is they do everything on-site. So they grow the hemp, they harvest the hemp, they dry the hemp, they process the hemp, and they make the CBD isolate at that facility in Hermiston. Now, they say that they have about 2,300 acres. Now, if you calculate a hectare, that's about, I think, 900 acres. Yeah? Then all the material that can be, they can dry that in 60 days. And this drying,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t looks very much like a hop dryer, but they built this facility specifically for the hemp, so there's no other crop is dried on this particular dryer. And they can do that in 60 days. Now then you have the processing. What is the processing? They do the extraction. So you get these huge silos, and they have with an organic solvent. Then they centrifuge to separate the biomass from the solvent, and then they filter that. And then, of course, you get a solvent that they then evaporate, and that gives you the crude hemp oil. And this crude hemp oil, you see this big distillation apparatus there. There's several columns there, and they can distill about 1,000 liters a day. And that gives you then a material that they can recrystallize, and that recrystallization gives them the pure CBD or CBG isolate. And what's left over is the so-called mother liquor. Now, I am very interested in the mother liquor because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ants a lot of money on this research, but they're not interested in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the major components, because the major components, we know the pharmacology by now. There is not a lot of surprises there anymore, according to them. So they put out a call for proposals to look for minor cannabinoids for, let's say, things that cannot really be treated with other drugs. And one of them is pain. There's lots of people with pain, and they run out of pharmacological treatments, and they seek then relief from these products. Now, when we analyze this in the lab, and we have a very sophisticated mass spectrometer, a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er, so the resolving power is 40,000. And what can you do with it? The mass accuracy is about 2 parts per million. So the masses that you get from this instrument, you can actually calculate the elemental composition. It's that precise. Yeah? And people look maybe in their abstract book, it's not there because they put it in more recently. Now, what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mother liquor. Well, you can see that this compound 6 is still the biggest, with the CBD. But you can see there's all kinds of other things, and I am mostly interested in the minor components. Now, how do we then analyze that? We build a library. That means we go to the literature, and we have standards that you can purchase, and we put all of those spectra into our local library with software that we have in the lab. And we have about, in that library, we have now, let's say, 150 cannabinoids in that library. So when we run a sample, then the software can tell us out of these, all of these many peaks, it makes a list to say, oh, this peak is that, and that peak is that, by comparing
the spectra that are in the library with the spectra that, that comes out of your sample. Now, in this case, here's one example of you can extract one ion, and the ion here is then, according to the library, is kind of a diol acid. You can see this is the TOFMS, this time of flight mass spec. You can see here's a peak at 357.2075, and the next one is 358.2102. Now, this difference is one mass unit. This is not a different peak. This is a different isotopolog. So that molecule has, or that collection that it represents, where the molecules have one carbon-13, so one mass unit high. So this is the kind of resolution that you see with these instruments. Now, you can also do a fragmentation pattern. You bombard your molecules with nitrogen or argon gas, and then you get a fragmentation spectrum. And this fragmentation spectrum tells you then, you can actually calculate what are the fragments, and this is a fingerprint for your specific compound. So this is then, we call this a positive identification of our compound in that sample. Now here is then the ones that we find in that mother liquor. You can see about 15, and as you see all the names here. This is far more than the ones that we've seen so far. So there's a lot of stuff in this mother liquor. And if you look then in the minor components, there's even more. So this is just a wealth of structural variability that we have not yet explored fully. So there is just, this is the beginning of a lot of research that can be done. You know, we can continue with, let's say, oh, I hypothesize that CBD will cure cancer. But why do we not the other way? Why don't we look at compounds that have interesting effect in a bioassay and then identify the compound that belongs to it? And that is what my lab is now doing. And we use, for that, we use machine learning. And I'll show you how that works. Now, to identify these compounds, we use the Global Natural Product Social Molecular Networking. It's a difficult word, but what it does is two components. One of them is it's a library, so this is online. It is paid for by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o paid by US tax dollars. So that means it is available to each and every one. What you can also do then is if you have your spectra, you can compare these spectra. Now, if you see these three spectra, you recognize that these two peaks and these two peaks and these two spectra is the same. You'll also realize that the first three peaks in this spectrum is the same as these three. So that means that these three spectra,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they calculate the similarity, and you do this with these nodes. These are the compounds, and these edges that actually, the edges signify how similar these compounds are. Now, you can do this for all of the samples, and the calculation goes very quickly, so you can build molecular networks of compounds that belong to each other and actually have something to do with us structurally, so it's easy to identify them. Now, this library here, it works a little bit like, you know, Wikipedia, right? Wikipedia, everybody's using it, and well, some of it may not be exactly true. You know, you need to be careful, right, what you read on Wikipedia.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a lot of information. You know, if you have the Encyclopedia Britannica, well, everything is in there is correct, but not everything is in there. And the other thing is quickly outdated. The Wikipedia is always up to date. So what the Global Natural Product Social Molecular Networking is doing, the users are invited. When you sign up for this program, you're invited to submit your spectra to this database. So if somebody else has never seen your spectrum and say, oh, I find the same spectrum that somebody else finds in a particular sample, then maybe you can actually learn something about the structure of that compound, because many of the spectra that you do with the omics type work that we do, many of those, we still don't know what they are. So this is highly needed, and we use it a lot. Now, here's what you do when you do that mother liquor analysis by mass spectrometry.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massive molecular network, what you're getting. And here at the bottom, you see these single dots. These are single compounds, single mass spectra, that don't look like anything else. So they're just isolated things that have no connection with anything else.
We see at some point, so these three and these three, they start having similarity with each other. And if you then go up, then here is a large cluster in the top, at the top. And that we know now that's the cannabinoid cluster. So this is the complete chemical variability that is in that sample. Now, how do we know that this is the cannabinoid cluster? So there's one of these compounds, CBD, because we can annotate each of these nodes using the library that we have, right? So this is very useful. So, but there's still, you can see there's many of these peaks that belong to the cluster but have not been identified. Now, when you look more closely, then these are the spectra, and some of them have been annotated. Where you see in the middle, see here, this is a whole bunch of dots that at this point, it is not in the library, but apparently it's a cannabinoid, so we need to be more, look more closely at those compounds. Now, here's then the ones that we particularly identified by this method. You see, these are the yellow dots. And the yellow dots, they are now lifted out, and they put them here. And what you see here is this CBD, that's this one over here. This is the enlargement. Remember that in the biosynthetic pathway, it had 5 carbon atoms in the side chain. Now, if you then look more closely, you also find, oh, sorry. Sorry, I go too fast. Why is it, I need to go back. Yeah, here. This is the, so here's my cannabidiol, and this is 313, 369, so this is C5. Here's one with 9 carbon side chain. Here's one with 7 carbon atoms in the side chain. Here's one with 11, 13, and 8, and 6. You see, now all of a sudden we have 1, 2, 3, 4, 5, 6 cannabidiol derivatives that are in the sample that nobody ever thought of. That's pretty amazing. And this can be done, if you have done the analysis, this can all be done in one day. Now, what do I want with this? Because now I say, okay, I know these samples are in my extract. So now I need to go back to my other research that is about the Humulus lupulus, that's the hops, that's the sister genus of the hemp. And what we do here is, we're trying to identify active components in the crude extract of the hemp, so in the hops. So here, for instance, what we do is we have an extract and we fractionate it on a column. This is a Cephedex column. We collect fractions, and we have about 40 of them. And we don't care if these fractions are pure or not. They can still be multiple components in one, but what is very important that across these fractions that the composition is changing. So every fraction has a different composition, and we can analyze that by mass spectrometry. And we do this here, so you get them for here are the fractions on the x-axis, and then what was z-values in the y-axis, and of course the size of the peak is a measure of how much of that compound is in that particular fraction. Then we do the bioassay for each fraction, and this you can do any bioassay. We picked the assay that measures INOS, because INOS, if you stimulate macrophages with lipopolysaccharide, you will produce INOS, that is the nitric oxide synthase, this is the inducible, and the inducible will produce nitric oxide, and nitric oxide will oxidize, and then you get nitrite, and that you can measure with a grease reagent. Now here's the bioassay, so here is the whole extract in the beginning. This is the positive control. You can see even in the whole extract, there's about 40% reduction in the inflammation in those cell line, right? Well, you can see some fractions, they don't do anything. Other ones, they do something. And there is, in this fraction 34, there is a highly active compound in there. And of course, now you would be tempted to actually look in there and see what it is. Now, you should not be doing that, because we want to actually do an unbiased approach to identify these compounds. Now, what we can do is we can look at the masses in those fractions, and then you see here 350, 350, 355, 369, and what it is, well, we don't know. Yeah.
So then we do the massive molecular networks, and this 353 is in that cluster here, and this is called the prenylflavonoid cluster, and this is compound number 1. And then we go to the library that we have and identify this compound as xanthomyol. This is the identity of the compound that is responsible for the activity that is found in that fraction. But then, of course, you also want to know what else is in that cluster, and these are the ones that I see. These are all related structures, and they all have activity. Sorry, you don't find this in your abstract book. Am I running out of time? You have 7 minutes left. Yeah, okay. So now we do this, and then we indeed find that these 3 compounds identified as xanthomyol, dihydroxanthomyol, and xanthomyol B. And of course, then you can do a pharmacological S-curve, and then show that these compounds, if you compare the amount of xanthomyol in those fractions with a pure compound that we can isolate, then they completely overlap. So this is evidence that we have identified that single compound as the bioactive compound that has the anti-inflammatory effect. Now, if you would do this in a bioacid guided fractionation, it would take you years to do it, because then you need to do several times the same column, fractionate, you get a new fraction again on the column until you have a pure compound. So this works, the combination of the chemistry, the biochemistry, the bioassays, and the machine learning, it is way, way much faster. Now then of course now we have an approach to find bioactive principles, but now you need to of course know what are the pharmacology, what are you looking at. Now, we talked about cannabinoid receptors, and we don't need to spend a lot of time. Other than th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s not very interested in pharmacologic activity that goes through the cannabinoid receptor, because that comes together with the psychoactive activity, and that brings addiction with it, and that is wha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Now, here's the previous speaker talked about the similarity between the THC and the anandamide. That's the endogenous ligand, so that makes sense that they have the same activity. Now we have already seen this before, so I don't need to do this anymore. There was, for a while, it was in 2008, the activation of the cannabinoid receptor, it was actually you see, it increases appetite, and this was actually considered to be beneficial for people with terminal cancer because they lose appetite. So the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y built a molecule, this rimonabant, and this is an inverse agonist. So actually that was an anti-obesity drug, but it was quickly taken off the market because in 2008, it had, including depression was a side effect, but also suicidal effects. So the idea is good, but unfortunately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Now here is another molecule, the CBDA, and what the people have done here, they put a methyl ester on this molecule, and then of course this is good because now it's a new molecule. A new molecule can be patented. A natural product cannot be patented because it is naturally occurring in nature. So what they've seen here is they analyzed, they gave, mice, I believe, yeah, this was mice, and they seen that there's weight reduction going on. This is the standard vehicle. This is the high-fat diet. So compared to the high-fat diet, there's a small reduction in weight. And if you compare this with the liver, this is the normal diet. This is the high-fat diet with these lipid droplets. And this is the one after treatment with this compound. You can see it almost restores to the normal situation. So, and the folks that published this, they were not really, they didn't know what was to make of it. But there is a paper, it's an older paper, that says that THC is a mitochondrial function. It is an uncoupler, and the uncoupler will then eventually lose weight because then you need to produce more ATP. For the same amount of ATP, you need to burn more fuel. So this is a mechanism
that, in my view, has not been well looked at. And in my research on the xanthomyol, we have identified the uncoupling mechanism of mitochondria as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losing weight. Now, that is shown on this slide that we published in a review article in 2018. Here is the pain receptors. There's several, but the glycine receptor is one of them that I have not heard so far. So usually when a pain stimulus comes, a neurotransmitter glutamate is released, and that ends up through the NMDA receptor into the dorsal horn neuron, and then that pain signal goes to the brain. Now, there are antagonistic neurotransmitters, inhibitory neurotransmitters. One of them is glycine, and glycine is transferred to the dorsal horn neuron by the glycine receptor. So if you could find inhibitors, or actually stimulants of the glycine receptor, that would be good for pain inhibition. And that is a mechanism that is different from the cannabinoid receptor, so very attractive. Now, that is shown here. The people show that that is actually the case. In this paper, they showed that the mechanism of that compound, the cannabidiol, is through this, at least for a part, through the glycine receptor, and not through the cannabinoid receptor. So this gives hope. Now, the same as we have heard about the capsaicin receptor that was identified, and actually people in 2021 got Nobel Prize for that receptor. It's a calcium receptor, and what it does here is, if you first stimulate the system, let's say a cell or so, and then with capsaicin, which is the one that causes the pain, and then you treat all kinds of minor cannabinoids, you'll see that these compounds, they cause desensitization of that system, and that would be good. And of course, unfortunately, the CBDA, and CBD is one of the most active compounds in this system. So another very valuable pharmacological target for future research. And actually, I'm very interested in them. And when I continue to do research on the fractionation of machine learning, I will be certain to look at this mechanism as well. Now, for the last 2 minutes or so, I have probably, we have not talked about blood platelets. So the cannabinoid receptor is also located on the blood platelet. And why is that important? Now, for instance, if you take blood platelets, and they cause a platelet aggregation, so blood clotting, and you add anandamide, you'll get blood clotting. Now, if that would be the case with THC, which through the same receptor, then people that were getting medical THC, they would actually at risk for, let's say, stroke and heart attacks. So that's not good. So we need to know what are these compounds doing, the THC doing, on platelet function. Now that was done in this way in Oregon State, and not Oregon State, in the state of Oregon. We have at the Oregon Health Sciences Center, there's a primate center, and they have monkeys, and these are rhesus macaques. It's very expensive research, and they dosed them with THC and with an increasing dose, and then they took blood samples from these monkeys, and then they have this platelet-rich plasma, and then they have a plate that's coated with collagen, because collagen will actually bind the platelet and then cause the aggregation. So if you don't do not anything, then this is the baseline effect. And with THC, you actually see a reduction in platelet activation. So actually, this is good news. Now, you can see it in a different way. You can look through a microscope. This is aggregation with in the control. But if you have 2.5 milligrams per kilogram per day in these animals, you get no aggregation anymore. So that's very exciting news. And you can also look at the mechanism. The mechanism here is that this collagen-related peptide binds to the glycoprotein receptor 6, and then it will actually cause that aggregation, and this is the activation of the platelet. And how can you measure that? You can actually measure by adding collagen to your plasma and see over time if there's coagulation, then of course light will be more absorbed, so the transmissions will be decreasing. And if you see with the highest dose, there is much, much less platelet aggregation going on. So another 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that we can say, oh, these compounds are all good for all kinds of medical conditions. But of course, when people taking drugs, let's say anticoagulants, yeah, or other drugs, there needs to be also paid attention to the, cannabinoid or any other supplement interaction with the existing drugs. Because let's not forget, more than half of the US population, especially elderly people, they use 1, 2, 3, 4 drugs at the same time. Now, this is a summary that didn't change. And finally, my slide is a thank you slide. Of course, I sit in my office writing grant proposals and papers and whatnot, writing exams, and these are actually the folks that do it, and I want to pay especially attention to my longtime collaborator. I hired him in 2014, Jae-Woo Choi. He came to Oregon State as a postdoc. And of course, if you've been there so long, you can't stay there on an H-1B visa. Eventually you need a green card, and I helped him get that. And now he was actually last week promoted to senior scientist at Oregon State University, so he will not go back to Korea, I guess. So he's very happy. And all the other folks, they also contributed much to this work. And I mentioned they're my grad student and all the others. This one also is involved in the bioassays that we do for the cannabinoid research. And with this,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네, 마지막 연자로 계명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창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창하 교수님은 충남대학교에서 작물학으로 농학 박사를 받으시고 독일 막스 플랑크 분자 식물생리학 연구소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포스닥을 하신 후 2022년 3월에 계명대학교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황금을 대상으로 한 모상근 기반의 대사공학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생명과학 전공 박창하입니다. 네. 네. 계명대학교 생명과학 전공 박창하입니다. 저는 오늘 황금을 대상으로 한 모상근 기반의 대사공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대표 연구 3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린 후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사라는 표현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러한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 또는 살아있는 상태의 이 개체를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일컫게 되어집니다. 물론 식물에서도 대사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식물은 크게 1차 대사와 2차 대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1차 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1차 대사라는 것은 식물의 생존과 생장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1차 대사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1차 대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바로 1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1차 대사 산물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어지는 것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2차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2차 대사라는 것은 식물의 생존과 생장에는 필수적이진 않으나 식물의 생존과 생장에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또는 부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바로
2차 대사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2차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러한 2차 대사 산물들은 다음 그림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서 식물에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식물을 섭식하고 있는 장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곤충이 식물을 이제 섭식하게 되면 그때 이러한 2차 대사 작용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2차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 식물의 방어 기작이 야기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나비와 같은 수분자를 끌어들이는 물질 또한 바로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방어와 생식에 도움을 주게 되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식물 간의 대화는 이러한 방향성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부 어바이오틱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2차 대사 과정들이 향상이 되게 되면서 다양한 2차 대사 산물을 생산하게 되면서 저항성을 부여해 주는 것 또한 2차 대사의 기능, 2차 대사 산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2차 대사 산물들은 생합성의 기원에 따라서 크게 터펜, 페놀릭스, 나이트로젠 컨테이닝 컴파운드, 설펄 컨테이닝 컴파운드 등의 네 가지의 큰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큰 그룹 내에 하위에 많은 그룹으로 또 세분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강한 생리 활성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 등과 같은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이제 대사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를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식물 대사 공학이라는 부분에 연구의 주제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 대사 공학이라는 것은 유용 식물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세포 내 유전자 회로를 세포 내 대사 회로를 조절하게 되면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플랜트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즉 식물 대사 공학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식물 대사 공학은 크게 네 가지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형질 전환체 개발이 첫 번째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한 유용 식물체 생산이라든지 또는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유용 식물 소재에 해당하는 세포 배양체 개발이라든지 또는 특정 대사 물질의 생합성 경로를 규명하는 곳에 이러한 대사공학 기술이 이용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최근에는 제놈 에디팅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놈 에디팅 기술도 최근에는 식물 대사 공학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식물 대사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용 식물 소재의 개발에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약용 식물 또는 특용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특정 대사 물질, 천연 물질의 함량이 크게 증폭된 형질 전환체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보다 최근에는 이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면서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즈라는 토양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 전환 모상근을 개발하는 것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질 전환 모상근은 특히 특정 대사 물질의 함량이 극히 증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캘러스나 부전근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연구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모상근에 최근에 가장 연구의 테마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상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모상근이라는 것은 헤어리 루트라고 불리게 되고요. 토양 박테리아인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즈에 의해서 식물의 상처 부위에 감염이 나타나게 되면 이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즈가 가지는 이 여분의 DNA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여분의 DNA를 RI 플라스미드라고 하게 되고요.
그 RI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는 tDNA가 식물의 게놈으로 도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물 내에 존재하는 전사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단백질이 발현이 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식물의 상처 부위에서 무작위적으로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 랜덤하게 뿌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식물체의 뿌리를 바로 모상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상근을 이제 기내로 들어온 것이 바로 헤어리 루트 컬처 모상근 배양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모상근 배양체는 사실 식물 대사 공학에서 특정 대사 물질의 함량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상근 개발, 이러한 모상근 배양체를 이용하는 큰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대 배양을 수십 번 진행하여도 물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뿌리의 성장도 처음과 같이 지연되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전적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빠른 뿌리 성장 또한 이 배양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고요. 원래 본 식물체의 주근이 자라는 속도는 이 모상근에 비해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주근의 경우에는 배지에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반면에 이 헤어리 루트의 경우에는 특정한 배지의 호르몬의 첨가 없이 일반 배지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대사산물들, 즉 바이오 액티브 컴파운드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어질 수 있고요. 특히 모체가 생산하는 모식물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들은 거의 다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보고된 바 있으며 그리고 때로는 몇몇 식물체에서는 모식물체의 뿌리보다 오히려 이 모상근의 뿌리에서 그 대사물질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모상근 배양체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기내에서 배양된 식물체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제공해주게 되고 이때 이제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뿌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액체 배양에서 실험실 조건, 실험실 레벨에서 수행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스케일업을 더 큰 단위로 하게 되는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큰 단위의 수확물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이제 모상근 또는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하게 만들어진 형질 전환체 또는 이 모상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전사체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요. NGS 기반의 RNA-seq나 QRT-PCR을 이용한 특정 대사 물질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구조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발현 분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체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시토프메스, NMR, 그리고 LCMS, 그리고 HPLC 기반의 대사체 분석을 좀 수행하게 되고요. 특히 저는 이 1차 대사와 2차 대사 간의 좀 상호작용을 많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토프메스를 이용해서 아미노산, 당, 그리고 유기산 등에 해당하는 1차 대사산물들도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 특정 약용작물이 가지는 대표적인 물질들의 경우에는 HPLC를 이용해서 정량을 한 후에 이렇게 다변량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용 작물 중에서 특히 이 뿌리에서 특정 대사물질의 함량이 크게 나타나는 작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 특정 대사물질의 함량을 생합성의 경로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나 또는 구조유전자의 과발현을 시키는 이러한 모상근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상근을 통해서 대상으로 해서 NGS 기반의 전사체적 분석 그리고 분사과학적 기반의 대사체학적 분석을 통해서 오믹스 차원의 전사체적, 대사체적의 연계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이 대사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특정 대사 물질의 함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재를 다시 그 소재가 실제로 생리 활성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항암 활성이나 슈퍼박테리아의 효과가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 연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연구의 경우에서는 재배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배양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리고 세 번째 대사공학을 적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소재로는 이제 황금이라는 식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황금이라는 식물체는 주로 이제 뿌리를 한약재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주요한 특정 플라본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특정 플라본은 슈트 지상부에서는 주로 만들어지지 않고 뿌리에서만 주로 만들어지는 플라본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뿌리에 주로 이제 소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대사공학 모상근 기반의 대사공학 연구에서는 가장 좋은 소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금을 주로 이제 소재로 이용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황금은 실제로 파우더, 치약, 건강기능성 식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티백 등과 같은 차로서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황금에서는 황금 이 루트 스페시픽한 플라본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칼레인, 바이칼린, 오고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강한 생리 활성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오고닌이 뇌 보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뇌암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제 생합성 경로는 비교적 최근에 규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 완벽하게는 규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전구 물질인 1차 대사 산물인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이 페닐알라닌이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효소의 작용을 받게 되면서 워고닌과 바이칼레인이 합성이 되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 CLL7, CHS2, CHI에 그리고 FNS2의 2의 작용을 받게 되면 이 크라이신이라는 중간 전구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중간 물질이 다시 FADH, OMT의 작용을 받게 되면서 워고닌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중간 물질 중에 다른 효소인 F6H의 작용을 받게 되면 이 바이칼레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여기 이제 생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생합성에 관련하는 전사인자를 이용하는 대사공학적 실험은 아직까지는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 대표 연구는 황금을 대상으로 한 재배 실험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설명에 해당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황금의 시들링, 황금의 이제 유묘를 대상으로 해서 적색, 그리고 백색, 청색 LED 광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광에 따라서 1차 대사 및 2차 대사의 변화와 그 이제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최근 이제 이러한 약용 작물의 새싹 시장에 이제 적용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일하게 황금 유묘를 대상으로 해서요. 칠링 스트레스, 4도씨의 칠링 스트레스를 제공해 주었고요.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단한 칠링 스트레스는 2차 대사 과정을 자극하게 되면서 특정한 대사 물질의 함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칠링 스트레스를 처리했을 때 1차 대사 및 2차 대사, 그리고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였고요. 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간단한 대사공학뿐만 아니라 식물 자체를 이용한 재배 실험도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대표 연구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은 이제 대사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모상근 배양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이 배양 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뿌리의 성장이나 물질의 함량을 가장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양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확립을 한 뒤에 대사공학 기술을 적용한 형률 전환 모상근을 개발해서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내에 배양되고 있는 황금의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신지에 이제 와일드 타입을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황금색 뿌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황금색 뿌리를 이제 액체 배양해서 이제 배양을 이제 지속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배양을 할 때 당원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러한 배양의 가장 기본 조건을 최적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 당원에 따라서 이 드라이 웨이트나 모상근이 가지는 이 건물중이라든지 또는 대사물질의 함량이 어떤 당에서 가장 최적화되는지를 확인한 것이고요. 초창기에는 이 100mg몰의 슈크로즈, 프록토즈, 글루코스, 갈락토즈, 소비톨, 만니톨, 말토즈를 처리했을 때 과연 이 바이칼린, 워고닌의 함량이 가장 최적화되는 당원을 우선적으로 찾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슈크로즈, 그리고 프록토즈, 그리고 갈락토즈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이들의 당을 농도 9배를 준 다음에 배양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결과 30m몰, 100m몰, 150m몰의 슈크로즈, 프록토즈, 갈락토즈를 처리한 배양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첫 번째 피규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물중의 경우에는 이 농도 우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바이칼린의 경우에는 150몰, 미리몰 프록토즈에서 그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칼린의 경우에는 150m몰의 슈크로즈에서 그 함량이 가장 높았고요. 워고닌의 경우에는 이 150m몰의 갈락토즈 그리고 150m몰의 슈크로즈에서 그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중과 바이칼린과 워고닌을 고려했을 때는 이 150m몰의 슈크로즈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었고요. 혹시나 이 바이칼린 생합성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프록토즈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슈크로즈로 농도를 지정하였고요. 이 슈크로즈를 이용한 대사공학 또 슈크로즈로 먼저 배양 시스템을 확립을 한 후에 다음 이제 대사공학적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또 논문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사공학 이 황금을 이용해서 모상근 기반의 대사공학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전사인자를 과발현을 시키게 되는데요. 전사인자라는 것이 단백질을 말하는데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고 DNA 서열을 인식하고 결합하게 되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이제 전사인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사인자 중에 저는 리프 컬러 진이라는 전사인자와 프로덕션 오브 안토사이아닌 피그먼트 1이라는 전사인자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이 리프 컬러 진의 경우에서는 옥수수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것이 보고된 바 있고요. 이 PAP1의 경우에서는 애기장대에서 이 안토시아닌 생합성을 주로 관여하는 전사인자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바이칼린, 워고닌을 조절할 수 있는 전사인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플라보노이드에 속하는 안토시아닌 생합성 전사인자의 과발현을 선택하였고요.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LC 과발현은 토마토에서의 색깔을 띠게 하고 그리고 페추니아에서도 보라색의 페추니아로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AP1 과발현 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안토시아닌의 과집적 그리고 켈러스에서도 안토시아닌의 과집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LC 유전자와 파프1 유전자를 황금 모상근에서 과발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금 기내에 배양되고 있는 황금 모상근을 다음과 같은 거스
LC 파프1을 과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를 이용하는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소진지를 통한 모상근을 이제 개발하였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이제 형질 전환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거스를 과발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뿌리에서 보이는 황금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C의 경우에는 LC와 파프1의 경우에는 표현형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요. 특히 이제 검붉은색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발된 형질 전환 라인들을 다음과 같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였고요. 첫 번째, QRT-PCR을 이용해서 바이칼린 생합성, 바이칼린, 워고닌, 바이칼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였고요. 그리고 2D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말디토프 어널러시스를 통해서 단백질 체학적 분석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NMR을 이용해서 1차 대사에 해당하는 메타볼릭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고, 바이칼린, 워고닌의 경우에는 HPLC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함량을 분석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과발현된 형질 전환체들이 형질 전환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CR 및 전기 용동 그리고 QRT PCR을 이용해서 파프1과 LC가 실제로 잘 과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8개의 파프1 과발현 라인들 중에서 21개의 이 밴드를 고려했을 때 21개의 형질 전환 모상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C 과발현 라인 8개 중에서는 이 6개의 라인에서 성공적으로 형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파프1 과발현 라인 그리고 LC 과발현 라인에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성공적으로 과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QRT-PCR 기반의 유전자 발현 분석을 수행하였고요. 확인된 모든 파프1 과발현 형질 전환체에서 모두 파프1의 과발현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LC 과발현 6개 라인에서도 LC의 과발현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파프1 과발현 모상근 라인 그리고 6개의 LC 과발현 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HPLC 기반의 바이칼린, 워고닌의 함량을 분석하였고요. 이 대조군 거스를 과발현시키는 이 대조군 모상근에 비해서 파프1 과발현 21개 라인 그리고 LC 과발현 6개 라인 모두에서 이 바이칼린, 워고닌의 함량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P15번 라인에서는 최대 532%까지의 물질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LC 4번 라인의 경우에는 최대 322%까지의 물질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차후 연구부터는 여기 거스 과발현 라인 그리고 파프1 과발현 15번 라인 그리고 LC 과발현 4번 라인을 선정해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LC 과발현 그리고 파프1의 과발현이 이 플라본, 바이칼린, 워고닌의 생합성에 관련된 구조 유전자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QRT-PCR 기반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LC 4번 라인 먼저 보게 되시면 성공적으로 LC 과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1번과 포시엘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LC의 과발현을 야기하게 되면 8원과 포시엘의 유전자의 발현이 업레귤레이션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바이칼린, 워고닌의 함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다음 이제 P15번 라인과 그리고 컨트롤 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였고요. 이 경우에는 81번, 82번, 83번, C4H, 포시엘, CHI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파프1의 과발현은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업레귤레이션 시키게 되었고요. 그 결과 바이칼린, 워고닌 등에 해당하는 플라본의 함량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조군 라인과 P15번 라인 그리고 LC4번 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단백질 제약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총 26개의 단백질 스팟을 분석하였고요. 그중 이제 8개 스팟에서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1번 단백질인 바이칼레인, 7O, 글루코로노실, 트랜스퍼레이즈의 경우에는 이 바이칼레인을 바이칼린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 LC4번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LC4번에서 과집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즉 이 LC4번 LC의 과발현은 다음과 같은 1번 단백질의 과집적을 야기하게 된 것이고, 이 1번 단백질의 과발현으로 인해서 바이칼레인이 바이칼린으로 보다 많이 전환이 되면서 이 대조군에 비하여 LC4번에서 그 물질의 함량이 더 크게 증가된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NMR 기반의 16개의 대사 물질, 1차 대사 물질에 해당하는 대사 물질을 분석하였고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이 슈크로즈의 함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슈크로즈의 함량을 보시게 되시면 이 파프1 과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이 내적 슈크로즈의 함량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슈크로즈의 내적 함량의 증가는 이 플라보노이드 생합성을 자극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파프1의 과발현은 슈크로즈의 함량을 내적 함량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파프1에서 플라본 생합성이 자극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파프1이 대조군에 비하여 바이칼레인, 바이칼린, 오고닌의 함량이 더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요약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파프1과 파프1 과발현 모상근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파프1의 과발현은 81, 82, 83의 CHI의 유전자 발현을 업레귤레이션 시키게 되면서 바이칼레인, 바이칼레인, 워고닌의 함량을 또 증가시키게 되고, 또한 이 슈크로즈의 함량 또한 파프1에서 내적 함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이 생합성 경로가 자극을 받게 되어 이들 물질의 함량이 증가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LC의 경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81, 83 그리고 CHI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UBGAT랑 해당하는 아까 1번 효소 7O 글루코로노실 트랜스퍼레이즈의 과집적이 나타나면서 이들 물질의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를 2021년도에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금을 지속적으로 저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황금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이제 식물 대사 공학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들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보노이드에 속하는 이제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안토시아닌 생합성 전사인자인 파프1과 이 LC가 이 플라본 생합성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플라본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플라바논이라든지 플라보놀, 플라바놀 그리고 플라노놀과 같은 다른 이제 하위 그룹의 생합성을 조성하는 전사인자의 과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플라보놀 생합성 관련 전사인자인 밉12의 과발현을 관찰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황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뿌리에 과집적이 되어지는 이런 황금을 대상으로 해서 밉 전사인자 과발현, 다른 플라보노이드에 해당하는 물질에 관여하는 밉 전사인자의 과발현을 통해서 플라본 생합성의 증폭을 관찰하고 있고요. 이렇게 플라본 생합성의 관찰을 할 수 있는 이 모상근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전사체적 분석, 대사체적 분석을 수행한 후에 이런 연계 분석 후 실제로 제가 가지는 이 소재의 추출물이 항암 활성이라든지 그리고 슈퍼박테리아의 효과가 있는지를 현재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